네, 안녕하세요. 성원 회계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계정 과목이랑 계정 과목은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가 오늘의 NCS 학습 목표가 되고요.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이해하기 전에 계정 과목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요. 자, 지난 차시와 달라지는 게 지난 차시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오늘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번 둘러보자면, 자,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비용은 지불한 금액이 비용이고 수익은 수치한 금액이 수익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비용을 지불하긴 지불했는데 이거를 어떠한 용도로 지불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갔으면 이거는 자산이 줄어들거든요. 자산이 줄어들고 하게 되는 거는 어디서 기록하고요? 재무상태표에서 기록을 할 거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이 현금을 썼다 아니면 보통예금을 썼다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취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이나 비용은 일단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거래냐에 따라서 그 출처나 용도가 달라지고요. 분류를 따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이미 배웠거든요. 뭐였어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하면 컴퓨터를 팔아서 이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건 우리 매출액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물론 나중에 가면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을 구별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해가지고 받은 돈 수치한 금액이라면 매출액으로 기록하자. 그런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로 기록하자?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는 컴퓨터를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 매출액이 되고 그 외에서 발생한 건 영업의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수익칸에는 뭐가 들어가고요?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상황을 하나 드릴 건데, 당사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나 놓고 갈게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물건을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이 30만 원인 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합니다. 이 말이겠죠. 자, 아직까지 비용 나오시면 안 돼요. 자, 비용 나오면 안 돼. 천천히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중에서 몇 대를 팔았다? 7대를 판매했다고 하겠습니다. 7대를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건 판매 가격은 50만 원이고 매입한 가격은 한 대당 얼마? 30만 원이다 라고 한번 상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7대를 팔았는데 판매 가격이 한 대당 50만 원이라면 얼마에 판게 돼요? 자, 50만 원 곱하기 7대 해서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판매해서 수취한 350만 원은 매출액이 되고 이 매출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으로 기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수익이니까 아직까지 비용 안 왔어요. 안 왔고, 자, 매입한 거에 다시 집중을 좀 해봅시다. 얼마요? 한 대당 가격 30만 원에 10대를 매입했죠. 그러면 판매한 건 7대인데 우리가 수익으로는 350만 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비용 있죠.
비용은 원가가 되고요.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데 한 대당 30만 원에 구입해왔던 7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얼마가 된다? 210만 원이 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한 물품 중에서 팔려 나간 거 있죠. 팔려 나간 게 매출 원가가 되고 이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한 대당 가격 50만 원에 판매해가지고 매출 350만 원을 받았다면 이거를 전부 다 수익으로 보시면 안 되죠. 왜요? 한 대당 사온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빼고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익은 있죠. 그냥 받았다 하면 전부 다 수익으로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받은 금액은 전부 다 수익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를 고려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이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비용이 돼요. 그래서 비용도 그만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매출이 350만 원인데 원가가 210만 원이면 210만 원 뺀 금액 140만 원만 인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총액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은 금액 총액으로 다 기록하고요. 원가는 원가대로 총액으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때 매출액은 매출액으로 얼마 350만 원 다 기록하고 팔려 나간 것들의 매입했던 원가를 매출 원가로 비용에다가 다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수익이 되는 거고 매출 원가는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수익도 그렇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에서는 컴퓨터를 매입하게 되면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회사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광고한다든지 아니면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영업사원이 있으면 영업사원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되겠죠. 회사를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 급여도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회사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줄여서 판관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앞글자는 좀 딴 거죠. 그래서 판관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나 혹은 회사가 관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서 쓰이는 비용들이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들만 또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는요, 기부금이나 이자 비용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기부금하고 이자 비용은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이라면 컴퓨터를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부금은 말 그대로 다른 데 있죠. 다른 데다가 이거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좋은 데 쓰세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부 활동하는 단체에다가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를 판매해서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용도로 쓴 비용들이 있죠. 이거를 싸그리 다 통틀어서 영업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를 분류하면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 수익은 당연히 매출액이나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고요. 비용에는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면 물론이고 자, 여기서 우리 국가에다가 세금도 납부해야 되죠. 당신네 회사 이만큼 돈을 버셨네요. 법인이라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고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하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면 이것도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가 분류되는데, 자, 수익과 비용은 좀 대응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이 발생했냐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익이 난 것도 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는 경영 성과라는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 성과는 순이익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회사의 역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익들을 따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매출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받아들인 수익이 매출액이 되고 매출원가는 이 물건을 사온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제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라고 따지거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신네 회사가 판매하거나 회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과 매출 원가만 따졌을 때 너희 회사의 이익이 얼마냐라고 따지는 게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뺀다? 영업비용. 자, 다른 말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주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이 되고요.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상거래 그리고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 있죠. 그러한 비용들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이 회사의 능력을 따질 때 많이 고려하는 게 영업이익이 돼요. 왜냐하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상관없이 벌어들인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 되고 그 외에 들어간 비용들이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걸 아직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안 뺐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차감하기 전에 이익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당연히 비용이 되고요.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빼게 되면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순이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순이익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영 성과가 되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한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작성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발생주의 그리고 실현주의가 나와요. 자, 발생주의라는 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히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수익은 실현된 기간에 인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주의나 실현주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자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건설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공사를 수주해요. 공사 대금이 총 얼마냐면 1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을 기록한다. 그 다음 비용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자, 단기에 공사 대금 10억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사도 10억을 단기에 다 했다 그러면 단기에 전부 다 인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는 보고 기간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기와 차기가 있다 그러면 단기 거는 단기 거대로 인식해서 보고해야 되고요. 차기는 차기 거대로 인식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에 나누어야 되고요. 실현주의는
이게 실현된 기간이 언제이냐? 그 실현된 기간에 인식하여라라는 게 실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대금 10억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단기와 차기에 이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야? 6억입니다.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야? 4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시란 얘기예요. 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눕니까? 그거는 좀 더 뒤에 가서 공부하시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거는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에 따라서 만약에 단기와 차기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단기 거는 단기에만, 차기의 거는 차기에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외에도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용은 그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그 관련 수익에 대응시켜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 총액주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액주의는 뭐냐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켜줘야 되고 총액은 그 총액으로 전체를 다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구분 계산의 원칙은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구분해서 계산한다라는 게 뭐가 된다? 구분 계산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성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손익계산서의 계산 공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할 거거든요. 뭐냐면 자,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는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매출액을 계산할 때 그냥 매출액이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순 매출액으로 다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몇 대요? 10대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한 대당 얼마? 1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으로 100만 원 잡히게 되면 다른 거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이 없다면 순 매출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매출 환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매출 환입은 뭐냐? 라고 한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해서 돌려받으면 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거래처에 몇 대를 판매해요? 10대를 판매했죠? 그런데 거래처에서 컴퓨터 한 대가 안 됩니다. 나 이거 한 대 반품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한 대를 반품받았죠? 그래서 회사에서 한 대를 도로 갖다 줬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대 반품하고 추가로 안 받을게요. 그냥 이거 반품하고 우리는 그냥 9대만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은 총 100만 원을 했지만 한 대를 돌려받았으니까 10만 원만큼 한 대분에 대한 금액은 매출액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얼마를 10만 원을 빼주셔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액은 100만 원이지만 매출 환입, 즉 판매했는데 물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값을 깎으면 매출 환입이 되고 그 금액만큼을 뺀 금액이 순 매출액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반품받았으니까 그냥 총 매출액을 얼마로? 90만 원으로 기록하면 안 돼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가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야, 너희가 매출했다 그러면 매출한 금액 다 써놓고 거기에 특정 사유가 발생해서 그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것도 밝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만큼 매출했지만 그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하자가 발생해서 돌려받아서 값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만큼
10만 원만큼은 뺄게요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애누리는 뭐냐라는 건데요. 자, 거래처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100만 원씩 팔았어요. 거래처에서 물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품해주세요. 이 얘기인 거야. 왜 반품하냐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배송되는 과정 중에서 좀 스크래치 같은 게 좀 나고 좀 찌그러지고 이런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대금을 좀 깎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반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 되는데 받는 금액에서 하자가 발생한 만큼 해가지고 금액을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애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반품을 받아서 매출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그건 뭐가 되고요? 매출 환입이 되고요. 자, 반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을 좀 깎아주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매출 애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 애누리도 결과적으로는 총 매출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순 매출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빼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대분을 뺐다 그러면 10만 원이 되는 거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애누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하게 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계산 공식에서는요. 순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는데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는 전제 조건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반품을 받거나 대금을 깎아주면 이게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가 되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어요? 아니죠. 이러한 일 많이 발생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종합해서 토탈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매출 할인은 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조건이 달라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외상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조기에 상환받아서 대금을 깎아주면 그게 매출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매출 할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죠. 그러면 외상 대금이 회사로 빨리 안 들어오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금을 활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활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자, 사장님 이거 석 달 뒤에 대금 주시기로 했는데 한 달 안에 갚으시면 조금 값을 깎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된다? 매출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을 기록할 때는 매출액을 기록할 거고요. 거기에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순매출액이 수익에 반영되도록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 매출액을 기록 안 하는 게 아니고 총 매출액도 기록하고 그리고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도 같이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